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보면서 정보를 좀 이렇게 종합해야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좀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아, 네, 많죠. 저도 그럴 때 많고요. 그렇죠. 뭐 보고서도 봐야 하고, 기사도 찾아봐야 하고, 메모도 뒤져봐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정보를 골라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네네. 그러다 보면 혹시 중요한 건 놓치고 맨날 보던 익숙한 내용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그 자료들, 다문서 리터러시 교육 관련 문서들을 보면서요. 바로 이 어려움을 좀 헤쳐나갈 열쇠, 다문서 리터러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집중 탐구할 주제, 바로 다문서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요, 여러 다른 출처에서 나온 정보들을 좀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그걸 잘 엮어서 결국엔 여러분만의 어떤 통찰이나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정보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문서 리터러시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꼭 필요한 능력인지, 또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찾아내는 데는 어떤 사고 과정,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터처럼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하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걸음부터 떼어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문서를 동시에 다루면서 정보를 종합하는 걸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사실 어, 단일 문서를 읽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인지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글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 글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쏙쏙 골라내고, 네, 선택, 예. 그리고 그걸 또 의미 있게 배열하고, 이게 조직, 조직. 그리고 또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들을 논리적으로 이어붙이는 연결. 연결. 그렇죠. 선택, 조직, 연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내가 이미 좀 알거나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만 자꾸 눈길이 가고, 네, 익숙한 정보에 끌리기 쉽죠. 맞아요. 정작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숲은 놓치고 자꾸 세부적인 나무만 들여다보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막막함의 정체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어려움, 그 막막함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다문서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롬스 같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이건 단순히 여러 글을 읽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다. 네,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머릿속에 일관된 그림, 그러니까 정신적 표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와, 과정 전체군요. 한 권이나 글 하나만 파고드는 단일 문서 리터러시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넬슨과 킹 같은 학자들도 강조했듯이 이건 내용을 파악하는 걸 넘어서 여러 텍스트들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요. 의미를 재구성한다. 네, 그리고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꼼꼼히 따져보고 서로 다른 내용들을 비교하고 합쳐나가는 복잡한 활동인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크리스테바가 말했던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 상호 텍스트성 개념하고도 연결되고요. 상호 텍스트성? 네. 또 여러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인 사고 과정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겹의 의미가 있네요, 그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다문서 이해라는 말도 있고, 또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담화 종합, 그리고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자료 통합 쓰기 같은 용어들도 나오던데요. 아, 네네. 이것들은 다문서 리터러시라는 큰 개념 안에서 약간씩 좀 초점을 달리하면서 그 능력을 설명하는 말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다 여러 정보를 다루는 능력인데 이해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글쓰기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불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서를 다루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뇌 활동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머리는 실제로 이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네, 그게 궁금하시죠? 네, 마침 보내주신 자료짐에 브리트와 루엣
스코치라는 학자들이 2012년에 제시한 아주 흥미로운 모델이 있더라고요. MD 트레이스 모델이라고 부르던데? 아, MD 트레이스 모델. 네. 이게 우리가 여러 정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뇌 속 내비게이션 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맞아요. 그 MD 트레이스 모델이 다문서 이해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크게 4가지 핵심 요소로 나눠 설명하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네. 마음속으로 자료의 그림 6.1 도식을 떠올리며 첫 번째는 과제 모형 태스크 모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이 정보들을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파악하는 단계예요. 아, 목표 설정. 네, 이 문서들을 읽고 요약 보고서를 써야 하나 아니면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나 같이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죠. 이 목표 설정이 이후 정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나침반 역할 중요하네요. 네, 두 번째는 문서 모형 더큐먼트 모델입니다. 이제 각각의 문서를 하나씩 뜯어보는 단계예요. A 보고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B 기사는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각 문서의 핵심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개별 문서 이해군요. 그렇죠. 이때는 아직 문서들 사이를 연결하기보다는 개별 문서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상호 텍스트 모형 인터 텍스트 모델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문서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연결하는군요. 네. 앞서 개별적으로 이해한 문서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A 보고서의 이 부분은 B 기사의 주장과 일치하네. 하지만 C 메모에 나온 수치는 A 보고서와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요. 네네.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렇죠. 문서들 간의 유사점, 차이점, 보완점, 모순점 등을 찾아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정보들 간의 네트워크, 즉 관계망을 구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나무들을 연결해서 숲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하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숲의 윤곽을 그린다. 멋진 표현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신 모형, 멘탈 모델입니다. 정신 모형. 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만든 문서 간의 관계망, 즉 상호 텍스트 모형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요. 해당 주제에 대한 나만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이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최종적인 통합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나 관점을 형성하는 최종 단계죠. 이 통합된 정신 모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다문서 이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4단계가 꼭 순서대로만 딱딱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이해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읽다가 과제 목표가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 또 목표가 바뀌면 문서에서 주목하는 정보가 달라지기도 하는 식이죠. 굉장히 유기적인 과정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계별로 진행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점이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뭔가 새로운 의미나 관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서 스파이비라는 학자가 언급한 담화 종합이라는 개념이 딱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담화 종합. 중요한 개념이죠. 네, 여러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르고 선택, 그걸 나름의 논리에 따라 재배열하고 또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는 연결 과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선택, 조직, 연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 더 있어요? 심지어 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숨은 연결고리까지 찾아내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글이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와, 추론까지? 이건 정말 단순 복사 붙여넣기와는 차원에 다른 창의적인 작업인데요. 맞습니다. 그 담화종합 능력이 정말 중요하죠.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과정이니까요. 생산자. 네. 이와 관련해서 바르질라이 같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자료 통합, 인테그레이션 개념도 같이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건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텍스트 안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것. 텍스트 안에서요? 네, 인트라 텍스트 통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문단 안에서 주장과 근거를 제대로 연결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텍스트 사이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것. 인터 텍스트 통합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다문서 상황에서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문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A 문서의 주장과 B 문서의 반박을 연결하거나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제대로 된 담화 종합을 하려면 이런 텍스트 안팎의 자료 통합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 스미츠와 솔레라는 연구자들이 사람들이 다문서 과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이에요. 9가지나요? 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그냥 각 자료의 핵심 내용만 쭉 나열하는 수준이고요. 또 다른 유형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한 정도만 쏙쏙 골라 쓰는 방식도 있고요. 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가장 깊이 있는 학습과 이해로 이어지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7번 유형으로 분류된 방식인데요. 7번 유형이요? 그게 뭔데요? 여러 자료를 단순히 요약하거나 따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구조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통합해서 제시하는 접근법입니다. 와, 굉장히 능동적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특정 소주제에 대해 여러 자료의 입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식으로 글을 쓰거나 병렬 요약, 아니면 여러 자료의 내용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방식, 교차 단락 제시 같은 것들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담화 종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훨씬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와, 정말 단순히 정보만 모으는 게 아니었네요. 비교하고 대조하고 나만의 틀로 재구성하기까지 상당히 능동적인 과정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정보를 다루다 보면 꼭 부딪히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 혹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정보 중에 도대체 뭘 믿고 뭘 써야 하지? 아, 그 질문 핵심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내용 관련성, 컨텐트 렐러번스와 출처 신뢰성, source credibility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필터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 두 가지 필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내용 관련성은 말 그대로 그 정보가 내가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 나 궁금증, 그러니까 내 목표, 아까 MD 트레이스 모델의 과제 모형에서 설정한 그 목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아, 내 목표와의 관련성? 네, 아무리 흥미롭고 대단한 정보라도 지금 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거나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제쳐둘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나 관련 성공 전략에 대한 정보가 내용 관련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거군요. 네, 다음으로 출처 신뢰성은 그 정보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출처. 그렇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분야 전문가인가? 정보가 실린 곳, 언론사, 학술지, 웹사이트 같은 곳은 믿을 만한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하고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보의 믿음직함 정도를 평가하는 거죠.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 출처 신뢰성 평가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긴 가짜뉴스도 많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요. 네, 연구들을 보면요. 특정 주제에 대해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즉 사전 지식이 높거나 아니면 그 주제가 나랑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다고 느낄 때, 즉 개인적 관련성이 높을 때 오히려 객관적으로 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요? 잘 알면 더 잘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글은 출처가 좀 부실해도 쉽게 믿으려 하고요. 반면에 반대되는 견해를 담은 글은 아무리 출처가 탄탄해도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 믿음이나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정보를 접할 때 얼마나 편견 없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 점은 정말 뜨끔한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네,
당장 내일 있을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 빠르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순수한 호기심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일상에서 계속 마주하는 상황들이죠. 네, 어떤 경우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출처에서 쏟아지는 정보들과 씨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문서 리터러시는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비법이나 연구자들이 쓰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맞아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정보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의 파도 속에서 때로는 막 서로 다른 목소리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이 능력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어떤 정보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즉 내용 관련성을 가려내고 네, 가려내고, 어떤 정보를 믿을 수 있을지 출처 신뢰성을 판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골라낸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엮어서 즉 담화 종합, 자료 통합을 해서 나만의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 균형 잡힌 시각.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정보의 주체적인 사용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항해하는 법, 그리고 생산자. 좋네요. 네, 다문서 리터러시 능력은 바로 그 항해를 위한 든든한 나침반이자 지도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 정보 앞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그 해결의 실마리인 다문서 리터러시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네, 개념부터 중요성까지 짚어봤죠. 네, 그리고 우리 뇌가 여러 문서를 처리하는 복잡한 과정, 그 MD 트레이스 모델을 통해서 그 과정을 들여다봤고요. 4가지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핵심 기술들, 그러니까 담화 종합과 자료 통합, 그리고 내용 관련성과 출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평가의 중요성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정보를 대할 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강하게 감정적인 연결을 느낄 때 오히려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즉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때로는 정반대의 의견들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내 안의 편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아, 의식적인 노력이요? 네, 다음번에 그런 익숙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점검 장치나 생각의 습관을 마련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만의 점검 장치나 생각의 습관이라. 네, 이것이야말로 다문서 리터러시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삶에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정보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 기사 여러 개를 읽었는데 머릿속은 뒤죽박죽이고 뭐가 뭔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경험이요. 오늘은 그냥 많이 읽는 걸 넘어서서요. 흩어진 정보들을 싹 꿰어가지고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파헤쳐보자.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네, 맞아요. 우린 뭐 매일 글을 읽고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요, 인터넷 기사부터 유튜브, 소셜미디어까지 정말 정보가 폭발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 학생 A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는 책 한 권 딱 정해서 시험 보는 건 진짜 자신 있대요. 그런데 어떤 주제에 대해 자료 여러 개를 찾아서 한번 종합해봐라. 이러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대체 어떤 정보가 중요한 건지, 서로 말이 다른 내용은 또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이거 사실 학생 A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다 겪어봤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학생 A처럼 더 이상 하나의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답이 딱 정해진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한쪽 신문에선 경제를 살릴 엄청난 묘책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기사가 동시에 막 쏟아지잖아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읽기 능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네, 바로 이 새로운 능력을 다문서 리터러시, 그러니까 여러 문서를 꿰뚫어보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문서 리터러시라는 건요, 그냥 여러 정보를 모아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심지어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정보들 사이에서 핵심을 꿰뚫고 그걸 나름대로 엮어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만의 입체적인 이해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건 뭐랄까,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아주 창의적인 활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좀 더 쉽게 비교해 볼까요? 기존의 읽기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정답을 찾는 학생의 역할이었다면 다문서 읽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 증거, 즉 텍스트들을 넘나들면서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탐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서 범인을 딱 지목하는 것처럼 흩어진 정보들을 엮어서 나만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목표와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탐정의 뇌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MD 트레이스라는 모델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전혀 없어요. 자, 보세요. 왼쪽에 문서 A, 문서 B에서 각각 정보를 읽는 게 첫 단계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단계인데 여기서 A 문서랑 B 문서가 이 부분은 내용이 같네? 근데 저 부분은 완전 다르잖아 하면서 두 문서의 관계를 막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른쪽에 와서 이 모든 걸 종합한 나만의 최종 결론이 딱 하고 완성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각각의 기사나 보고서가 뚝뚝 떨어져 있는 정보의 섬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 섬들을 하나씩 방문만 하는 여행객이 아니에요. 이 섬과 저 섬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면서 단단한 다리를 놓고요. 저 섬과는 이런 차이가 있네 하면서 뱃길을 파악해서 결국 이 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나만의 지식 지도를 그려내는 건축가이자 탐험가인 셈입니다. 이 지도 그리기, 즉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자료에서 핵심 주장과 근거, 그러니까 보물부터 찾아내야죠. 둘째, 그렇게 찾은 보물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이 모든 걸 재료로 삼아서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 즉 나만의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손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그냥 무작정 합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종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필터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되기로 했던 탐정의 세계로 돌아가 보죠. 유능한 탐정은 범죄 현장에 널린 모든 물건을 증거라고 수집하지 않잖아요. 이 지문이 사건과 진짜 관련이 있나? 이 사람 증언은 믿을 만한가? 하고 날카롭게 옥석을 가려내죠. 정보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필터는 바로 내용 관련성입니다. 어떤 정보를 딱 봤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이 정보가 지금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랑 정말 관련이 있는 건가? 아무리 흥미롭고 재미있는 정보라고 해도 내 목표와 상관없다면 과감하게 옆으로 쓱 치워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터는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처 신뢰도죠. 이 정보를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글쓴이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정보를 발행한 기관은 믿을 만한 곳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촘촘한 필터를 통과한 정보만이 비로소 진짜 단서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다문서 리터러시는요, 단순히 글을 잘 읽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텍스트가 각각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흩어진 증거들로 범인을 지목하는 탐정처럼, 다양한 재료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축가처럼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끝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의 슈퍼파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새로운 관점으로 당장 내일 아침에 보게 될 뉴스, 혹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는 어떻게 더 깊고 더 다르게 보이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독자가 아닙니다. 지식의 탐정이자 창조자입니다.